하늘에서 수많은 황금빛 번개가 쏟아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동시에 리나이 씨를 강타했습니다. 용의 왕국에서 말입니다. 무수한 괴물들이 다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인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등에 신비로운 마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크를 통해 다양한 특수 직업이 각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업을 바꿔 사냥꾼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성했지만 신화 등급 직업을 가진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미국 출신입니다. 알프레드라는 유령 검사입니다. 러시아 출신으로는 라스티프라는 지옥용 기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서리 왕국의 서리 마법사왕 권 지시안이 있습니다. 신화 등급 직업은 다른 직업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했기에 등대 왕국, 러시아 그리고 서리 왕국은 다른 모든 국가보다 발전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100년 전 그들과 같은 천재가 용의 왕국에도 한 명 나타났었습니다. 용의 왕국의 최고 전문가인 아수라입니다. 단 10년 만에 중국에서 전례 없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0번째 세계를 통과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9랭크 괴물 무리가 지구를 침략했을 때 8번이나 직업을 바꾼 아수라는 균열을 막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것은 영웅으로서의 시로의 죽음 100주년이었습니다. 수도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그제 모든 용의 왕국 최고 사냥꾼들이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계에 따르면 왕국에는 1만 2천 명의 35만 명의 각성자가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11.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고치입니다. 다른 세계가 지구에 처음으로 내려온 이후로 기록된 것. 10년 전 각성자의 10%는 현재 핵심 사냥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성자 수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아수라가 태어난 해에 각성한 자들의 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다음 아수라의 등장을 목격하기를 바랐습니다. 한 남자가 횡한 방에 누워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다른 세계로 가는 주요 관문이 열리려 한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옆에 알약병을 둔 채 생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뉴스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냥꾼들이 준비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자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형의 병원비를 낼 수 없는 것처럼, 가난한 집안의 몬스터 조련사로서 불평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쌓여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남자는 누구의 기억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100년 후 그는 그 남자가 몬스터 조련사였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몬스터 조련사 직업은 주로 애완동물을 이용해 싸웁니다.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것 외에 애완동물의 성장 능력치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몬스터 조련사를 육성하려면 적어도 한 국가만큼 부유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몬스터 조련사로 각성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젊은 장월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 그는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다. 환생한 이는 그와 정반대였다. 그는 한때 용왕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각성자였다. 그리고 아수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미 그의 몸을 빼앗고 부활했으므로 다시 한번 그는 그 남자의 모든 책임과 후회를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른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약자가 강자의 손에 좌우되는 곳. 그것은 그의 감사 표시였다. 다시 공지가 떴다.
다른 세계로 가는 정문이 열리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남자는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었다. 밝은 빛의 고리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가 들어간 공간의 문이었다. 시스템이 아수라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그가 36,552일 동안 오프라인 상태였다고 보고했다. 그는 여러 개의 창이 열리는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22만 1,066개의 사성 능력치 포인트와 9만 6천 달러를 받았다. 시스템은 그가 9랭크 몬스터 웨이브를 처치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축하했다. 몬스터 웨이브. 그는 독보적인 클래스로 신화 랭크 업적을 달성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화 랭크 보물 최고의 신성 칙령을 얻었다. 최고의 신성 칙령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그는 또한 연구 버프를 얻었다. 능력치 획득량이 만배 증가하는 버프다. 온라인 상태이든 오프라인 상태이든 다른 세계에서 그 효과가 그에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는 추가로 99배의 오프라인 보상을 얻었다. 총 210만 혹은 14만 3,893 50만 3천 능력치 포인트. 그는 조경의 능력치를 보고 놀랐다. 후한 보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몬스터 웨이브를 클리어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시스템은 그가 직업 초기화를 얻었다고 알렸다. 그는 7개의 신화 랭크 핵심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선택지는 기사 언데드 데스나이트, 전사 암흑검사 암살자, 그림자 사신사제, 신성사제 마법사, 지옥불 마법사 궁수, 유령 사냥꾼 몬스터 조련사 흑마법사. 아수라는 100년 전 전설적인 직업 전사로 각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 직업은 사실 몬스터 조련사였습니다. 그 직업의 유일한 문제는 천문학적인 양의 능력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애완동물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직업의 성장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생했고 100만 년치 오프라인 능력치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최고 선택은 당연히 흑마법사였습니다. 시스템은 그가 다른 세계의 4번째 신화 등급 핵심 사냥꾼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흑마법사 몬스터 조련사의 상위 직업입니다. 그는 초기 백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화 등급 직업답게 강력했습니다. 흑마법사는 지옥에서 부활한 사자입니다. 흑마법사는 죽은 자들의 힘을 지휘합니다. 오직 죽음만이 흑마법사를 흥분시킵니다. 흑마법사는 마법 공격력 성장치가 25성입니다. 만화 성장치 18성, 생명력 성장치 20성입니다. 물리 방어력 성장치 18성, 마법 방어력 성장치 19성입니다. 영혼 수학, 유령 진화, 죽음 감소와 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몬스터 조련사 애완동물의 지능은 희귀한 임무 보상을 통해 얻어지며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수라는 흑마법사가 애완동물을 진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몬스터를 수확하여 자신의 애완동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화 등급 직업답습니다. 전생에서 그는 전설 등급 직업에 의존하여 단 10년 만에 70개의 세계를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의 랭커가 되었습니다. 신화 등급 직업으로 시작했으니 이번 생에서는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공략하고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 떴다. 아수라는 포털에 들어섰고 제1세계에 환영받았다. 악몽의 근원, 이계의 첫 번째 세계였다. 시스템이 배정한 안전지대였다. 로그인 위치에 따르면 그곳은 둠스데이 마을이었다. 그는 아수라라는 아이디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받았다. 새로운 아이디를 확인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를 제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삶에서 그는 확신했다. 아수라의 존재를 뛰어넘을 운명이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제로뿐이었다. 그는 이계를 걸어 다녔다. 한 여자는 현실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매료되었다. 다른 남자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이계가 괴물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그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괴물들은 그 밖에 있다고. 그들은 제1세계의 미션이 공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미션 패널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파티를 찾거나 필요한 재료를 찾는 것처럼 시스템 창에 악몽의 근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되었다. 어둠이 지구를 뒤덮었을 때의 제1세계, 깊은 수면에 빠져있던 괴물들이 깨어났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재앙으로 무너질 것이다. 유일한 생존자로서 제로는 둠스데이 패턴을 깨뜨려야 한다. 여러 재앙을 막고 어둠을 짓밟아야 한다. 첫 번째 미션은 총 1000마리의 괴물을 처치하는 것이다. 제1세계 제2단계에서는 괴물을 처치하거나 미션을 수행하여 총 10개의 은화를 모아야 한다. 또는 미션을 수행하여 이 미션을 완료하면 제1세계 보스 순간이동 터널을 활성화할 수 있다. 보스를 물리치고 제2세계로 진출한다. 제로는 이계의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먼저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다.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그는 한 상점에 들어섰다. 그 장비 상점 주인은 첼시였다. 그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제로는 시스템의 장비 상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기본적인 조잡한 아이템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비조차도 1성급에 불과했다. 첼시는 제로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 높은 등급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 개의 구리 동전만 더 있으면 된다고 했다. 제로는 100개의 구리 동전이 가득 찬 주머니를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그는 별의 마법 지팡이를 요청했다. 주변의 다른 구매자들은 놀랐다. 제로는 그 후 지팡이를 받았다. 사람들이 제로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의 행동에 모두 놀랐다. 그들에게는 총 100개의 구리 동전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모두 사용했다. 한 사람이 1성급 마법 지팡이는 공격력을 많이 높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혹은 단일 1성급 무기를 사는 대신 조잡한 아이템 한 세트를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조언을 받았다. 제로는 그들의 조언에 감사를 표하고 떠났다. 한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별의 수가 더 많은 무기만 정련될 수 있지만 공격력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이다. 남성은 무기를 정련하려면 능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몬스터를 사냥하는 임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낮은 드롭을로 그는 덧붙였다. 레벨을 올릴 만큼 귀중한 물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바보만이 그런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제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계속 수근거렸다. 그는 나중에 고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돈이 남지 않았고 방어력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보통의 초보 사냥꾼에게는 1성급 장비에 모든 돈을 쓰는 것은 정말 가치가 없다. 일반 사냥꾼들이 얻는 능력치는 몬스터 사냥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련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1성급 장비를 제로의 무기는 1성급 분노의 지옥 마법 지팡이라고 불린다. 마법력은 5이고 레벨은 0이다. 제로는 자신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능력치다. 능력치 포인트 한 점을 정련에 사용할 때 녹색 속성이 10% 확률로 증가합니다. 속성이 높을수록 정련 비용은 더 높아지고 성공 확률은 낮아집니다. 정련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떴고 그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메시지가 뜨자 그는 계속 정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련이 계속 성공하면서 그의 지팡이는 빛났습니다. 그는 알림을 확인했고 나중에 장비가 최고 등급으로 이미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132회의 단일 터치 정련 후 총 985개의 능력치 포인트를 사용하여 황금 속성을 획득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무기는 불타오릅니다. 선구자 마법 지팡이 132회의 정련 은 수조개의 능력치 포인트를 가진 것에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소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격할 때마다 적에게 3초간 지속되는 화상 상태를 부여합니다. 적은 초당 20의 체력을 잃습니다. 이로써 제론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제1회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악몽의 기원
모든 초보 사냥꾼들의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검으로 세상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망할 괴물의 등급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체력이 너무 많아서 어떠한 의미 있는 피해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의 한 방에 그들은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황금빛 빛의 구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 괴물을 없애는 마법이었습니다. 소각된 선구자 마법 지팡이의 화상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제로는 괴물의 시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스템은 그가 돌연변이 거대 쥐를 처치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이에 경험치와 1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능력치 포인트 버프만 배 증가 적용. 제로는 기본 속성 버프가 최대인 신화급 사냥꾼입니다. 최고 레벨 장비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냥꾼들은 돌연변이 거대 쥐를 죽이려면 팀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방에 하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이 그를 눈치챘습니다. 모두 그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고 좋은 장비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는 그가 베테랑 사냥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치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반 게임 뉴비 마법 지팡이를 개조하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영을 거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은 생각했습니다. 그 1레벨 몬스터들이 너무 적은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자신보다 레벨이 높은 몬스터를 죽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험치 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세계 악몽의 기원에서 하위 등급 돌연변이 거대 쥐 외에도 3, 4레벨 독거미도 있습니다. 5에서 7레벨 장갑 정갈도 있고요. 8, 9레벨 광폭 야생 멧돼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세계의 최종 보스 10레벨 광폭 야생 멧돼지 왕입니다. 이제 그의 최선의 선택은 폐공장에서 3레벨 이상의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는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냥꾼들에게 막혔습니다. 그들은 그를 파티에 영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힐러, 탱커, DPS가 있다는 것을 유혹하며 말이죠. 여자들은 자신의 몸으로도 그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영은 필요 없다고 대답하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물러섰고 그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의 무서운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몬스터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영이 폐공장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곳의 모든 몬스터들이 높은 레벨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혼자서 그 몬스터들과 싸울 작정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거물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처럼요. 입이 크게 벌어진 큰 쥐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레벨 돌연변이 거대 쥐를 처치했다는 것이 표시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경험치 2와 능력치 1000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는 레벨 3 독거미를 처치했습니다. 그에게는 경험치 8과 능력치 3000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다른 독거미를 연달아 처치했습니다. 그는 레벨업을 했고 그로 인해 생명력이 30 플러스 증가하고 마나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유 속성 점수 6점을 얻었습니다. 그는 현재 레벨 2입니다. 그리고 다음 레벨업에는 경험치 250점이 필요합니다. 그는 다른 거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공격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는 레벨업에 경험치 100점만 더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여러 마리의 몬스터 시체가 남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스킬 슬롯을 해제한 것을 축하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작 스킬인 작은 화염구를 얻었습니다. 그는 신화 등급 사냥꾼의 레벨업 보상이 일반 사냥꾼보다 6배나 높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3레벨만 레벨업 했을 뿐인데도 그는 이미 18개의 자유 속성 점수를 얻었습니다. 몬스터 조련사의 초기 게임 성장 경로는 마법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시전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데미지 출력을 안정시키고 민첩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작 스킬에 관해서는 능력치 점수가 제한적인 일반 사냥꾼들은 보통은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점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로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능력치 점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스템이 그의 행동을 확인했고 나중에 최대치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업그레이드의 능력치 점수 50점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의 작은 화염구는 변형되어 중간 화염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의 데미지는 1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화상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특수 효과를 얻었습니다. 매 초마다 6%씩 증가합니다. 제로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것을 초화염구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A급입니다. 그것은 그의 현재 직업 등급에서 가능한 최고의 스킬 등급입니다. 그는 두 번째 직업 변경을 거친 후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행 속도로 결과에 관계없이 그는 8레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2개의 3개 임무를 완료하면 그가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최종 보스에게 도전하면 그리고 첫 번째 3개의 첫 번째 클리어를 완료하면 신음소리가 제로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리가 절단된 사냥꾼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칼입니다. 그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냥꾼의 죽음이 실제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세계와 일반 게임의 차이가 없습니다. 임무, 던전, 그리고 그의 앞에 있는 NPC가 있습니다. 칼은 제로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괴물들에게 죽었다고. 그는 그의 앞에 있는 모험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혐오스러운 전갈들을 죽이도록. 시스템은 제로에게 스토리라인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는 그 임무를 맡을 것인지 질문받았습니다. 전갈들을 몰살시키는 것. 제로는 NPC 임무 완료로 얻은 장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몬스터를 죽여서 얻은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에게는 마법 지팡이밖에 없으므로 그 임무는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임무 세부 사항이 표시됩니다. 그는 전갈들을 몰살해야 합니다. 10레벨 난이도의 일반적인 임무입니다. 모든 전갈들을 없애는 것 외에도 그는 또한 리더를 제거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장갑 전갈왕. 그의 보상은 500EXP와 1실버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0개의 무작위 1성급 장비. 제로는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몬스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재 우선순위는 임무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전갈들을 본 지 꽤 되었습니다. 갑옷 전갈이 기어 나왔다. 이것들은 5레벨의 물리형 일반 몬스터들이다. 기본적으로 이 몬스터들은 돌연변이를 일으킨 전갈들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온몸이 단단한 갑옷으로 덮여 있다. 그 덕분에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갈이 가드 스킬을 발동하면 제로의 공격 효과가 감소한다. 제로를 향해 돌진했지만 제로는 준비하고 있었다. 제로의 지팡이가 빛났고 초필살 화구를 날렸다. 갑옷 전갈은 돌진 스킬을 발동했다. 제로는 피할 수 있었고 다시 마법을 준비했다. 너무 강력해서 그 지역 전체를 불꽃에 휩싸였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은 그가 5레벨 몬스터를 물리쳤다고 알렸다. 갑옷 전갈. 그는 115의 경험치와 5만의 능력치 포인트를 얻었다. 초필살 화구는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마나를 매우 빠르게 소모한다. 제로가 기억하는 바로는 갑옷 전갈의 수가 특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갑옷 전갈왕의 등장이 유발된다. 훨씬 전에 그 몬스터가 마침내 나타났다. 거대하고 위협적이었다. 제로는 마나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그것을 처치할 계획이었다. 그는 초필살 화구를 날렸다. 갑옷 전갈왕은 꼬리로 그것을 쳐날렸다. 거의 효과가 없었다. 제로가 기억하는 대로 강하고 질겼다. 그리고 제로를 향해 돌진했다. 제로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 다른 각도에서 공격했다. 그는 화구를 날렸고 몬스터를 불태웠다. 그는 그것을 물리쳤다. 그는 마나를 다 써버렸지만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몬스터의 움직임을 멈추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임무를 완료하기 위해 그것을 마무리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 뒤에 누군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전갈의 발톱을 찔렀다. 그들은 마지막 일격을 가로채려고 했다. 제로는 그 남자가 전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제로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침내 그들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제로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레벨업하는 사냥꾼들도 있지만 어두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훔치는 일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목표를 선택했다니 유감입니다. 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적들은 이 남자보다 1000배는 강했습니다. 제로는 자신의 힘을 방출했고 그의 뒤에는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나쁜 사냥꾼은 겁에 질렸습니다. 제로는 주저없이 불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나쁜 사냥꾼의 동료는 멍해졌습니다. 그는 제로가 마나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로가 어떻게 아직도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로가 초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로는 자신이 그냥 가장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금빛 불꽃 위로 보라색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은 제로가 네크로맨서 클래스 스킬을 활성화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전가랑을 죽이는 동안 영혼 수확이라고 불리는 스킬입니다. 그는 갑옷을 입은 전가랑을 애완동물로 흡수할지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왕을 자신의 애완동물로 삼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빨리 클래스를 발동시킨 것에 대해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흡수했고 금빛 불꽃 조각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발밑에는 어두운 보라색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불꽃은 적에게 다가갑니다. 시스템은 제로에게 알렸습니다. 그가 갑옷을 입은 전가랑을 애완동물로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크로맨서 클래스 효과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제로의 애완동물의 충성도. 갑옷을 입은 전가랑.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제로는 몬스터 조련사가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애완동물이 몬스터 조련사의 경험치에 의존하여 레벨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반 게임에서는 레벨업의 2배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의 수가 늘어나면 그들을 레벨업하는 데 필요한 포인트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EXP 포인트는 현재 0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최대 레벨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장갑 전갈왕의 D랭크 스킬 가드가 A랭크로 상승했습니다. 강철 신체 A랭크. 패시브 스킬입니다. 장갑 전갈이 받는 피해를 30% 감소시키는 스킬입니다. 그 남자는 정확히 0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보통 몬스터 조련사가 그만큼 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0은 자신이 임무를 맡은 순간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암살자라고 추측했습니다. 은신을 이용하여 자신을 숨기고 혼자 있는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연히 동시에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를 매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갈왕을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들이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은 그에게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라고 도전했고 순식간에 장갑 전갈왕은 그 남자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그 남자는 죽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영은 강자가 약자를 먹는 세상에서 다른 일을 먹고자 한다면 먹히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먹히기 시작하면서 눈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NPC는 복수를 도와준 것에 대해 영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을 자신의 친구로 여겼습니다. 시스템 화면에서 임무 완료를 축하했습니다. 그는 500EXP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플러스 1 실버 코인과 3000 능력치 포인트도 얻었습니다. 마법 목걸이와 방어구 부츠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영은 또한 4레벨로 레벨업했습니다. 다음 레벨업에는 2000EXP 포인트만 필요합니다. 그는 장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법 목걸이는 4레벨의 별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 소문난 목걸이입니다. 마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착용한 사람은 엄청난 양의 마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어구 부츠는 5레벨의 별 하나입니다. 튼튼한 부츠입니다. 사냥꾼들에게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제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맞춤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화를 증폭시키는 장비를 얻었습니다. 절실히 만화를 강화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후에 그는 아이템을 최대로 개조했습니다. 총 2499 포인트를 사용하여 황금 속성 장비를 받았습니다. 마법의 신성한 기원. 그런 다음 그는 2985 능력치 포인트를 사용하여 영웅 보호 방어구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개의 장비로 갑옷을 입은 전갈왕과 그는 5레벨에 더 빨리 도달할 것입니다. 그의 앞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공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종말마을의 모든 사냥꾼들에게 숨겨진 던전이 종말도시 5레벨이 종말마을 근처에 나타났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던전은 1시간 동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냥꾼들은 던전으로 향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던전을 먼저 클리어하는 사람에게는 푸짐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5레벨 숨겨진 던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로는 그것을 먼저 클리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현재 능력을 고려할 때 그는 그것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탈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파티원을 모집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보상 때문에 먼저 클리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그들의 현재 레벨을 고려할 때 던전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과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쓸 수 있을 만큼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팀을 구성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제로. 도전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던전에 누군가가 그를 밀쳐 길을 비키게 했습니다. 빛나는 금색 갑옷을 입은 기사였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이메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아들인 유요입니다. 유야. 이메시의 3대 약국. 모두 유가의 소유입니다. 그들의 순자산은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젊은 유씨는 항상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하들조차 1성급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만 달러가 듭니다. 한 여자가 중어를 알아챘습니다. 월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모라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평범한 몬스터 길들이게라고 조롱했습니다.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는 던전에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 제로는 그녀에게 문제가 있냐고 묻자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호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구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요우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월에게 말합니다. 요우만이 유일한 던전을 가장 먼저 클리어할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 꿈을 꾸지 말라고, 던전이니까 그만 꿈을 꾸라고 했습니다. 요우는 월아를 안고 월아가 차인 것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월아는 무심하게 그녀는 그냥 낡은 신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우가 원한다면 가져도 된다고. 그리고 유일한 던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월아를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요우가 그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의 소녀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했습니다. 너. 월아는 그가 쓸모없는 사람이면서 괜찮은 척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요우는 그 남자의 직업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고의적으로 숨겨진 것처럼 요우는 던전에 도전하러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요우와 그의 팀은 포탈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문서를 가져오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한 남자가 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패배를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처럼 가난한 패배자들은 금수저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로는 그 남자가 자신을 가난한 패배자로 여긴다면
더 나아지고 강해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로는 원래 몸의 주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가난한 패배자였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수라, 소러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로가 허세 부리기를 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모든 남자들이 부활 스크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당 3,000달러였습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길드가 던전을 가장 먼저 클리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로는 대부분의 던전에 보스 몬스터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현재 힘은 일반 몬스터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스 몬스터를 상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강철 전갈과 그가 둘 다 5레벨까지 레벨업한다면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장비와 최고 레벨 스킬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말이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편 야오와 다른 사람들은 포털의 반대편에 나타났습니다. 우아이르는 자신이 완전히 굴욕을 당했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위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야오는 그녀를 노려보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큽니다. 만약 누군가가 야오를 핑계로 사용한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냥꾼을 죽인 것을 이유로 육아와 길드를 비방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는 그녀 앞에 그 남자를 무릎 꿇게 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우아이르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불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로는 몬스터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반 몬스터였습니다. 테이머의 애완동물은 주인과 같은 양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경험치의 양은 네크로맨서 직업의 애완동물에게 필요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초반 게임에서는 제로는 강철 전갈이 일반 몬스터 몇 마리를 죽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레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로는 계속 싸웠고 그 지역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위 뒤에는 제로를 지켜보는 야오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로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는 자신을 유혹하여 자신들을 나르게 만든 아름다운 여자에게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고 단순히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하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스템은 모두에게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없다고 알렸습니다. 제로는 장착한 장비의 방어력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5레벨의 장갑 전갈, 선봉에서 방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로는 후방에서 공격에 집중하는 동안 장갑 전갈왕이 크게 포효했습니다. 제로는 마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장비도 사용했습니다. 연속으로 화구를 날리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몬스터 사냥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포탈로 들어갔고 그 지역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야오와 다른 이들은 다쳤습니다. 야오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보스를 물리칠 수 있었을 거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가 그들은 아무런 기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레벨인 그들이 7레벨 몬스터를 상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오에게 말했습니다. 몬스터가 너무 강하니 생존에 집중해야 한다고. 부하는 그녀에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몬스터들이 따라잡기 전에 부활 주문서를 사용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떠나야 한다고. 야오는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는 곳을. 그리고 그것이 제로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오는 그가 그 던전에 있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제로에게 죽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제로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야오로 하여금 제로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워라와 부하는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생존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야오가 떠나기 전에 그는 제로에게 던전에서 죽는 편이 야오에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제로를 던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던전의 수호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장갑 전갈 레벨 7레벨 보스 몬스터입니다. 그들이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끄러운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잠시 후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보스 몬스터가 땅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크게 포효했습니다. 제로는 그 몬스터의 체력 게이지가 하급 몬스터들보다 몇 배나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애완동물에게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마리의 전갈이 서로 싸웠습니다. 제로는 자신의 애완동물의 업그레이드에 만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초강력 화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206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거대한 보스 몬스터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몬스터가 그를 공격했지만 그의 애완동물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제로는 여러 개의 화구를 만들어 유견발로 발사했습니다. 보스 몬스터의 얼굴은 약간 그을렸습니다. 제로는 정면에서 공격했습니다. 그의 애완동물이 보스 몬스터의 몸을 붙잡고 있는 동안 적이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그 몸이 땅에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 포효였습니다. 제로는 얼마나 형편없이 약한지 말했습니다. 시스템 화면에 그가 5레벨 던전을 클리어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종말 도시, 그리고 그는 보상으로 던전 두루마리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발표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로가 그렇게 강력한 어떤 거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수호 몬스터를 어떻게 죽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1레벨에서 3레벨 사이일 때, 그리고 던전 수호 몬스터는 7레벨이었는데 야오는 그 사람이 웨얼의 전 남자친구인지 물었습니다. 발표가 몇 분 전에 나왔으니까요. 그 남자가 들어온 직후에 웨얼은 그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에게 애완동물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서 그 던전을 클리어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오는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칼로 땅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전갈 리더를 죽인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아이디 0를 가진 사람을 즉시 찾아서 정찰하라고 말했습니다. 보스 몬스터로부터 아이템 드롭률은 확실히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 몬스터와 비교하면 구리 동전 같은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청사진과 장비까지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두루마리입니다. 업그레이드 불가능한 던전. 두루마리는 수천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제로는 자신의 두루마리를 최고 레벨까지 바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전자 랭크 던전 두루마리는 제1세계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시장에 나온다면 최소한 수십만 달러는 받을 것입니다. 일반 사냥꾼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돈입니다. 하지만 제로의 목표는 다른 세계를 클리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림창에 제로가 5레벨을 사용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도전자급 던전 두루마리. 그는 금화 1개와 현상금 사냥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존자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시간 제한 내에 이 임무를 완료하면 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로는 임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100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NPC를 호위하기만 하면 되는 알 수 없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10레벨 지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로는 5레벨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가 마주하게 될 몬스터들은 멧돼지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존자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에일린. 숲 한가운데서 한 소녀가 멧돼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멧돼지가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천천히 연기가 거치자 제로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녀는 큰 오빠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알림창에 생존자 에일린이 발견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임무 남은 시간은 10시간입니다. 화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제로는 숲속의 멧돼지들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에일린을 발견하는 순간 멧돼지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제로가 화염구를 발사하자 멧돼지는 계속 화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제로는 이 멧돼지들이 체력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신화 등급 사냥꾼이 금속성 지팡이를 들고 A랭크 화염구를 사용해도 제대로 된 피해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에일린이 거기서 죽으면
제로는 임무에 실패할 것입니다. 제로는 장갑 스콜피온을 꺼내 그녀를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멧돼지들이 모두 함께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장갑 스콜피온이 공격을 막았습니다. 제로는 울트라 화염구를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멧돼지에게 떨어졌습니다. 시스템은 그가 레벨 10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광분한 멧돼지. 그것은 그에게 플러스 40 경험치와 플러스 10만 능력치를 얻게 했습니다. 제로는 장갑 스콜피온에게 그들의 전략이 효과가 있다고 알립니다. 그는 장갑 스콜피온에게 몇 마리 더 막아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곧 레벨업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연속적으로 그 멧돼지들을 물리쳤습니다. 멧돼지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멧돼지 공격을 막을 만큼 충분한 만화가 없었습니다. 파도. 에일리는 그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제로는 그녀를 반드시 데려올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멧돼지가 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제로는 울트라 화염구로 그것을 때려 멧돼지를 구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때조차도 그것은 여전히 불같은 기술에 저항했습니다. 다행히 제로는 약간의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멧돼지의 한 번의 공격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장갑 스콜피온이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로는 이 임무가 너무 성가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멧돼지를 공격하여 체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제로는 레벨 7로 레벨업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는 먼저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전에 스콜피온을 키우면서 얻은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이템은 영광스러운 보스 전투링 레벨 7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관통 효과가 있습니다. 즉, 아이템을 장착한 사람의 공격은 상대방의 방어력 20을 무시합니다. 다시 영이 화염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한 것입니다. 심지어 에너지 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염구를 감싸고 즉시 죽었습니다. 제로는 전에 놀랐습니다. 그는 어떤 피해를 입히기 위해 80개의 화염구를 던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 2개의 화염구로 그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제로는 연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멧돼지 무리를 떨쳐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는 에일린을 종말 마을로 안전하게 데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무가 완료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나타나 제로가 던전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이 망할 놈의 류야오였습니다. 그는 유레와 함께 있었습니다. 영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는 하찮은 놈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야오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로에게 교훈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오는 그의 칼을 뽑았습니다. 제로는 야오에게 그가 정말로 그를 죽일 수 있는지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제로의 입이 그의 칼보다 더 날카로운지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야오의 칼날이 제로의 어깨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뚫지 못했습니다. 야오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역시요. 야오는 제로에게 어떤 피해도 입힐 수 없었기 때문에 제로가 무장하지 않은 야수 조련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제로는 그가 끝났는지 물었고 이제 그의 차례입니다. 제로는 큰 불꽃 회오리를 발사하여 그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 야오는 당황하여 제로에게 그가 강력한 가문 출신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손을 대면 그는 그것을 후회할 것이지만 우리의 소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허풍과 함께 그는 화염구를 발사했고 야오는 날아갔습니다. 야오는 어떻게 단 한 번의 샷으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불평했습니다. 그는 그의 황금 갑옷을 뒤로하고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영은 야오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사냥꾼의 이름은 보통 흰색입니다. 하지만 사냥꾼이 악의적인 흰색 이름을 가진 다른 사냥꾼을 깜짝 공격하면 공격자의 이름은 잠시 동안 회색으로 변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의 보복은 방어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악의적 가치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보복에 실패하고 죽으면 공격자의 이름은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들은 악의적 가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세계의 규칙에 따라 공격자는 다른 세계에서 로그아웃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안전구역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충분한 수의 몬스터를 죽이지 않는 한 그들의 악의적 가치를 없애거나 그들은 죽음을 기다립니다. 사냥꾼의 레벨과 경험치 포인트는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 많은 수의 장비와 아이템도 떨어뜨려질 것입니다. 당신은 에어가 제로가 야오를 한 방에 죽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언제 그렇게 강력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제로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특히 부활 주문서를 사용할 수 없었을 때 그것은 7일 동안 단 2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던전에서 탈출하기 위해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지금 다른 것을 사용한다면 나중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그녀는 애정과 달콤한 말로 그를 구슬렸습니다. 하지만 제로와 아이린은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에어가 0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녀를 공격하면 그는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하찮은 사람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나쁜 년은 제로가 감히 그녀를 무시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잠시 후 어떤 집에서 아이린은 집에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시스템 창은 제로를 축하했습니다. 챌린저 랭크를 완료한 것에 대해 구조라고 불리는 현상금 임무. 생존자는 아이스 매직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타이니 아이시클이라는 스킬북과 패데그. 그는 또한 활력 플러스 30, 마나 플러스 12에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속성 포인트 플러스 6, 0은 현재 레벨 8입니다. 그리고 다시 레벨업하려면 9,500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때 지팡이를 소환했습니다. 그것은 레벨 8 아이스 매직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마법 지팡이입니다. 얼음의 힘에 대한 매우 강한 친화력을 가진, 그리고 그는 거의 무한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는 지팡이를 연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용되는 최대치인 144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총 22,256개의 능력치를 사용했습니다. 장비를 금색 속성 장비로 바꿨습니다. 프로스트 세터러 홀. 장비의 등급이 높을수록 연마에 더 많은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그 금액은 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팡이 외에도 그는 다른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그는 얻은 패데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몬스터를 키우면서 꽤 많은 일반 등급 패데그를 얻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는 그들 모두를 장갑 스콜피온의 사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갑 스콜피온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패디. 장갑 스콜피온이 패데그를 먹었다는 여러 알림이 뒤따랐습니다. 나중에 그는 시스템으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의 패디 은색 장갑 스콜피온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엘리트 등급 진화된 버전은 은색 몸체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로는 투스타 매직 지팡이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은색 장갑 스콜피온. 이전에 야오가 기증한 황금 장비와 함께 제로는 첫 번째 세계의 최종 보스에게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다시 돌아가 몇 가지 재료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는 포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그는 그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3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그가 그의 형의 진료비로 빚진 9만 달러. 만약 그가 지불하지 않으면 병원은 그의 형의 치료를 중단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녀는 그때 병원의 지불 카드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10분 안에 그것을 이체할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것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몇 조각의 황금 장비를 팔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형을 구하기 위해 그 몸의 원래 주인을 돕을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UAE에게 보답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그러자 그는 장비가 묶여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래되거나 떨어뜨려질 수 없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만배 증가 버프를 갖는 것에 단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장비를 거래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는 $10,000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은화들을 팔더라도 그것은 그가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그는 검색하여 일반 부스팅 서비스의 시간당 급여가 너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흥미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30만 골드의 부스터를 고용하는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게시물에 참여했습니다. UAE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현상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가 차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한 소환 클럽 멤버십에 가입하여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비디오를 좋아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